자, 제8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이 파트의 기출문제들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잘 기억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하시면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 파트에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출제 범위가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표를 정리했습니다. 그 표를 이용해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먼저 의.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효력이 발생해요. 매매가 되면 매도인의 의사와 표시가 있고 매수인의 의사 표시가 있고 그게 합치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뭐죠?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 거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매수인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이나 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게 효력 발생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법률행위에 성립해서 효력 발생의 원칙이 근거가 뭐죠?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때문에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 이 효력의 발생을 또는 소멸을 언제? 장래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십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읽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언제? 장래. 따라서 과거는 아니겠죠. 장래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된다. 뭐에 의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의미가 뭐냐면 의사표시다. 이 법률행위 부관은 이 법률행위의 하나의 의사표시다. 그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사적 자치 원칙은 그 의사표시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할 수 있다. 효력 발생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뭘까? 여기에서 이제 조건과 기한이 하는 거예요.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는데 조건과 기한이 있어요. 자, 출발은 장래 일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사실은 아니에요. 일정한 사실인데 불확실한 사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확실한 사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 소멸을 의존하는 것은 조건이고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조건의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붙여두는 거예요. 근데 기한은 간단하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랬죠. 언제부터 계약이 시작된다. 그게 뭔다? 시기. 한자로 쓰면 시기라고 하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임대차 계약을 보면 시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씁니다. 그 다음에 종기. 자, 보통의 그럼 성립과 동시하지만 지금 2024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행 효력,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면 기한이 되는 거죠. 장래 일정한 사실이죠. 지금 3월 달이니까. 반면에 종기는 2025년 12월 30일에 끝난다. 지금 2024년 3월인데 25년 12월 30일에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 일정한 사실에 의존한다. 이게 시기입니다. 기한. 그 차이점은 확실한 2025년 12월 30일은 확실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고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은 이거죠. 자,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고 시기는 효력 발생과 관련된 거고 소멸은 종기다.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은 뭐가 있었죠? 불확실한 사실인데 어떤 얘기다?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하겠다.
뭐 결혼을 하면 건물을 주겠다. 자, 결혼을 하면 또는 취업을 하면 자, 결혼을 하면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가 어떤 계약이죠? 증여계약이에요.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얘기는 계약서에 쓰는 겁니다. 근데 계약서에 뭔 조건을 달았어요. 당사자 의사로 했죠. 결혼을 하면 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하는데 결혼을 해야만이 그때 가서야 너에게 집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주겠다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그때 가서야 채권 채무 관계, 증여계약 효력. 그게 뭐죠? 수증자가 증여자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는 그것이 불확실한 사실이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건인 거고요. 이것은 이 조건에 의해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이 조건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언제 장래에 결혼을 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는 계약 당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가서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정지는 계약이 지금은 정지됐구나. 그러다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주시고 반대로 해제는요. 해제는 이거죠. 해제는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생활비 주는 것도 증여계약이에요. 금전, 금원. 취업할 때까지요. 이거는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생활비를 주는데 네가 장래 딱 취업했다. 그때부터는 생활비 끊겠다는 얘기죠. 해제는 이미 효력은 발생하는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끝내겠다. 해제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효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제 조건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과 기한이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조건과 기한 개념을 다 포괄시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 의 조건은 이제 나눈 겁니다.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를 보는 겁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이 표현을 그대로 해주십시오.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조건은 법률행위 구성하는 의사표시이다. 계약서에 쓴다. 뭐라고요? 결혼을 하면 증여하겠다.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이전해 주냐? 결혼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의사표시잖아요. 하나의 계약, 증여 계약서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조건은 법률행위 구성하는 의사표시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성립은 했는데 그 효력 발생이나 소멸의 장래 불확실한 거죠. 이미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이미 성립이 됐고 효력의 발생이나 그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죠. 특히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자,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해제 조건을 넣어보세요. 해제 조건이 성취됐을 때는 무슨 얘기죠? 법률행위가 성립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법률 효력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성립됐다, 효력이 발생한 거죠. 해제 조건만 이걸 해제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해제 조건의 경우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나중에 장래에 취업을 하겠다 같은 불확실한 사실의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생활비를 끊는 거죠. 즉 증여계약 효력이 없는 겁니다. 법정 조건이다. 법이 정한 조건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 표현들 성립은 이제 간혹 나오는데 요 질문이 잘 많이 납니다. 조건이다. 왜냐하면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즉 법률행위 구성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닌 겁니다.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가 되는 건데 법정적으로 법이 정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잘 나옵니다. 과거의 사실, 법률행위 부과하면서 조건되집니다. 과거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장래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건은 의사표시에, 조건은 의사표시죠. 조건은 의사표시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 따라 그 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다. 의사표시입니다. 그 의사를 표시해야겠죠. 그러니까 조건은 의사표시다. 그걸 기억하시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죠. 그 의사가 표시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만, 내 생각 속에만 있다면 그건 하나의 동기에 불과한 겁니다. 조건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법률행위 부과해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증여계약서에 결혼을 하면 취업이 돼까지라는 것이 기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증여자가.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럼 증여계약서에 써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조건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여계약서에 조건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사가 있지만 표시를 하지 않았던 얘기는 증여계약서상에 그걸 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은 의사표시다. 따라서 의사가 표시되어야만이 법률행위의 구성 부분이 된다. 그 얘기는 계약서에 조건을 써야만이 계약서의 내용이 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의사표시니까 표시되어야 이 법률행위 내용은 계약서의 내용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법률행위를 계약을 한다.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아니다. 의사표시는 이제 계약서 쓰니까 이제 명시하지만 의사표시는 제가 어떻게 했죠? 항상 묵시적도 가능하다. 자, 그거랑 혼동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는 묵시적, 계속 의사표시, 추인,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의사표시, 묵시적 가능하다는 거 항상 답이다. 그거 이해하시면 요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계약서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표시가 됐다는 겁니다. 다만 계약서는 명시적으로 된 거고 요거는 묵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표시가 된 겁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됩니다. 표시되어야 하므로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 가능하다. 표시가 묵시적으로 가능한 거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조건의 종류,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이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아직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다. 장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반대로 해제는 효력이 발생했다.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이다.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그러면 하나씩 예를 기재를 하십시오. 결혼하면 집을 증여하겠다.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각자가 기억하기 편한 걸로 예문을 드십시오. 자,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이게 말이 개념상으로 구분되죠. 조건과 기한은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을 하는 건데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의 기한과 종기를, 시기와 종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현실에서 보게 되면 이게 조건에 해당되는지 정지조건에 해당되는지, 특히 정지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불확정 기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별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고등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이런 주장을 계속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지조건의 개념을 했죠.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이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반대로 조건이 성취 안 된다. 즉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 위 사실이 발생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거고 결국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약이라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결혼하면 집을 주겠다. 결혼을 못하면 조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상대방에게 집에 관한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가지고 그런데 불확정 기한은 기한이니까 장래 확실한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사실이 뭐냐면 위 사실이 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개념의 차이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인데 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한번 자습서를 볼게요. 이것은 제가 제 설명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정지조건에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정됐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불확정 기한의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효력이 발생하여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차이점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정지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이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25쪽 자 2- 방가로 2번에 보면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이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지조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그래서 불확정 기한은 뭐냐면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이게 표현이에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발생 여부니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부가 확정될 때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을 본다.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데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니까 즉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 차이점.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후자는 어떤 경우냐면 채무 이행은 해야 돼요. 근데 정지조건의 경우는 채무를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서. 근데 불확정 기한은 어떤 경우든 채무는 이행하는데 그 시점을 불확실한 겁니다. 이 발생 여부가 확실시 될 때 하는 거다. 그래서 사례가 넣었어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떤 경우냐면 각 법인이 관할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받아오던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를 사무국정을 채용하면서 이제 급여 조건을 어떻게 정했냐면 월급을 350만 원으로 하되 당분간은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월 100만 원만 주고 지금 급여 조건이 근로계약서상 급여 조건을 하는데 350만 원 책정했어요.
책정을 했는데 우선은 당분간은 월 100만 원만 지급한다.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100만 원만 줬잖아요. 그럼 250만 원 밀린 거잖아요. 밀린 급여와 또는 나머지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한 거예요. 그러면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을 때 이게 뭔가예요? 지금은 100만 원만 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건이라면 보조금을 받아야만이 밀린 급여나 250만 원 주겠다는 거고, 만약에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지 못한다. 그는 조건이 불성취로 조건을 해석하게 되면 나머지 250만 원이나 밀린 급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건을 해석된다면. 하지만 불확정 기한은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것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추후 다시 보조금을 받을 일이 없는 경우가 확정된 때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25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불확정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라면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확정된 때 어떤 경우든 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 이 조건인을 볼 때 불확정 기한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차이가 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는 지금 심화학습입니다. 여기는 심화학습이에요. 여러분이 기하학 쓰는 기출문제는 딱 이건데 이 차이점을 이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음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는 이제 불법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에는 중요한 건 뭐죠? 그 조건만 무효가 된다? 아니다. 그 조건을 포함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 왜냐하면 조건은 이 법률행위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만 따로 해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력 발생 여부를 발생이나 소멸 여부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성. 이게 만약 조건을 나누려면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효력 발생 여부를 의존하기 때문에 분할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불법 조건인 경우에 불법 조건만 무효가 된다. 틀리다. 조건을 포함한 법률행위 전제가 무효가 된다. 자, 볼까요?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그러면 이게 뭐죠? 불법 조건이다. 특별한 사정에는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아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제 조건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다. 왜냐하면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103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반하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유형 5가지 기억했죠.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위법인 경우, 강제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아니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여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증여계약도 무효다. 요거 잘 나옵니다. 이게 불법 조건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성조건, 지금 불법 조건,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기성조건, 불능조건.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